할아버지, 저 독일 안 가요. 한국에서 의사 될 거예요. 유럽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WHO 국제보건정책 수석위원회 손녀가 독일행 비행기를 거부하고 한국의과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오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할아버지 마르쿠스 위원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의료를 아시아 특유의 과장이라며 공개적으로 비웃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병원 3곳이 생존율 13%를 선고하며 포기한 손녀. 미국마저 거절한 시한부 환자. 하지만 한국은 이 소녀의 심장을 컴퓨터 안에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상의 장기 위에서 수술 경로를 먼저 찾아낸 겁니다. 유럽이 불가능이라 선언한 그 병을 한국은 어떻게 치료한 걸까요?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치밀한 심장 설계도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쿠스 벨트하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보건정책수석위원으로 25년을 일해왔습니다. 전 세계 147개국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해온 사람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 의학의 우월성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제네바 WHO 본부 7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분기별 국제보건평가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23개국 대표단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각국의 의료 효율성 지표를 검토하는 자리였죠. 그날 의제 중 하나가 아시아 의료 시스템의 재평가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응급 대응 시간, 중증 환자 생존율, 의료 접근성 지수, 세 항목 모두 유럽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측 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죠. 저 수치가 말이 됩니까? 인구 5천만짜리 작은 나라를 유럽과 비교하다니요.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시스템을 반세기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의료를 동등한 상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카트린이었죠. 카트린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손녀 소피와 함께 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이후로 소피는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어요. 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각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버님, 소피가 카트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무슨 일이야? 소피가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평가해 온 저였지만 제 손녀가 쓰러졌다는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급히 공항으로 달려가 베를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네바에서 베를린까지 1시간 반. 평생 그렇게 긴 1시간 반은 없었어요. 좌석 팔걸이를 쥔 손이 축축했고 창밖 구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소피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카트린이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발성 장기염증 증후군 의심입니다. 심장, 폐, 신장에 동시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인은 뭡니까? 아직 모릅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소피를 봤습니다. 19살 아이가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이 될 줄은요.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의 슈테판 교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벨트하임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심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34%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폐 기능은 41%, 신장 여과율은 28%였습니다. 세 장기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생존율은 어떻게 됩니까? 슈테판 교수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13%입니다. 13%.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100명 중 87명은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의료 데이터를 다루며 수천 개의 생존율 수치를 검토해 왔지만 그 숫자가 제 손녀의 것이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카트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소피를 살릴 방법을 찾겠다고. WHO 수석위원이라는 직함이 쓸모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몰랐던 게 있었어요. 유럽 의학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요.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제가 비웃었던 나라가 어떤 의술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그날 밤부터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WHO 수석위원이라는 직함이 가진 무게를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죠. 새벽 2시에 독일 샤리테 병원 원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10년 넘게 학회에서 얼굴을 맞대온 사이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다발성 장기 염증이 동시 진행된 사례가 유럽 전체에서 연간 30건이 채 안 되는데 치료 실패 시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만든 평가 체계가 제 손녀의 입원을 거부하는 근거로 돌아온 겁니다. 의료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를 숫자로 걸러내는 시스템. 그걸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다음 날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WHO 공식 채널까지 동원해서 긴급 검토를 요청했죠. 이틀 뒤 답신이 왔는데 매일 본문이 세 줄이었어요. 현 시점에서 수용 가능한 프로토콜이 없으며 성공률 지표 관리 기준상 고위험 케이스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살 아이의 목숨을 병원 성적표로 재단하겠다는 소리였죠.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럽과 미국의 최고 병원들은 고칠 수 있는 환자만 골라받고 있었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영국 킹스 칼리지, 프랑스 피티에 살페트리에르,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을 전부 소진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같았어요. 유감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한 줄.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이 줄줄이 고개를 돌리는 광경을 저는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사이 소피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30% 아래로 떨어졌고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담당의 슈테판 교수가 다시 저를 불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기 이식이 아니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심장 이식 대기 기간이 평균 14개월인데 소피는 심장뿐 아니라 폐와 신장까지 세 곳 모두 문제였습니다. 14개월을 기다릴 시간 자체가 없다는 뜻이었죠. 병실에 들어가니 소피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픽이라곤 없었고 팔에 꽂힌 수액줄이 3개,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자 아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고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입꼬리를 올려 웃으려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힘이 붙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평생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며 숫자와 등급으로 세상을 재단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손녀 하나 살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교대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아서 소피의 상태를 체크하던 젊은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사촌이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 병원에서 최근 희귀질환 치료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평소 같았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겁니다. 한국, 아시아 의료. 제 머릿속에서 그건 유럽이 만든 시스템을 복제해 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방금 전 소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한마디를 겨우 내뱉던 그 창백한 얼굴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한국 정밀의료라고 쳤습니다. 긴 세월 유럽과 미국 데이터만 들여다보던 제가 처음으로 아시아 쪽 의료 논문을 클릭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들이 이상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성공률, 응급 대응 시간, AI 진단 정확도, 숫자 하나하나가 유럽 평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통계 조작이라고 비웃던 바로 그 수치들이었죠. 그런데 출처를 확인하니 국제학술지에 정식 게재된 피어 리뷰 논문들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특히 눈에 들어온 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환자의 장기를 컴퓨터 안에 3D로 그대로 구현해서 수술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거였어요. 심장 수술 분야에서 한국이 이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논문이 2024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유럽은 소피를 포기했고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WHO 수석위원이 아시아 병원에 손녀를 데려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유럽 의료계에서 제 입지는 끝나는 겁니다. 25년 커리어가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저는 소피의 병실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심박수가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체면이냐 손녀냐. 그 선택지를 저울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카트린에게 말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알아보라고. 카트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편도로 2장,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마. 돌아올 수 있을지, 돌아올 때 소피가 함께일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느니 제가 비웃던 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는 편이 낫다는 것. 할아버지의 자존심보다 손녀의 심장 박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소피는 3번이나 산소 마스크를 써야 했어요. 기내 승무원이 휴대용 산소통을 가져다 줬고 저는 그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한국에 도착해서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뿐이었죠. 여러분, 해외에서 아픈 가족을 데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 병원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손녀를 데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 겁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소피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걸을 힘이 없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봤더니 소피를 한번 보고 빠르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더군요. 빨리 병원 가세요. 한국어였지만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뜻밖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서자 미리 연락해둔 병원 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메일을 보냈는데 회신이 2시간 만에 왔었거든요. 환자의 상태와 독일 측 진료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를 검토한 뒤 입원 절차와 검사 일정까지 짜서 회신해 왔어요.
아직 한국 땅도 밟기 전이었는데 말입니다. 차 안에서 소피의 체온을 쟀습니다. 38도 7분. 여전히 높았지만 비행기 안에서보다는 안정된 상태였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니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그런데 묘하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입구가 아니라 국제진료센터 전용 출입구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독일어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벨트하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하는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소속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외국 병원에서 이런 적 있으세요? 저는 유럽 최고 병원이라는 곳에서도 외국인 환자에게 모국어로 응대하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샤리테 병원에 아랍 환자가 오면 통역을 따로 불러야 했고 그마저도 예약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국 병원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당 언어 담당자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코디네이터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소피의 이름과 기본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었어요. 제가 메일로 보낸 독일 측 진료 기록도 번역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내일 아침부터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사 항목은 혈액 검사 22개 항목, 영상 검사 5종, 조직 검사까지 이미 잡혀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박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벨트하임 씨가 보내주신 자료를 담당 교수님 팀에서 이틀 전부터 검토했습니다. 국제환자 프로토콜에 따라 도착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시아 특유의 과장이라고 비웃던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란 말입니까? 소피를 병실로 옮기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침대 옆 모니터에는 소피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간호사가 영어로 기본적인 안내를 해줬습니다. 호출 버튼 위치, 식사 시간, 회진 일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간호사가 소피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손등을 만졌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동작이었는데 기계적인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걱정하는 손길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병원에서 환자는 차트에 적힌 케이스 번호였거든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담당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면역내과 소속의 젊은 의사였어요. 흰 가운에 청진기를 걸고 태블릿을 든 전형적인 의사의 모습이었지만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넨 거예요.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환자 가족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담당 교수가 소피의 독일 측 검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한 검사 항목을 하나씩 짚으면서 어떤 부분이 불충분했고 어떤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짚어냈어요. 특히 심장과 폐, 심장의 염증 패턴이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럽 의료진 3곳이 놓친 부분을 도착 첫날에 잡아낸 거였죠. 내일 오전에 협진 회의가 있습니다. 면역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4개 과가 함께 소피 양의 케이스를 검토할 겁니다. 협진이요. 4개 과가 동시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과에서 진료하다가 필요하면 다른 과에 의뢰하는 순차적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여러 과가 동시에 달라붙는 겁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담당 교수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독일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국어 코디네이터, 사전 준비된 검사 일정, 다과 협진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간호사들. 제가 오랜 세월 평가해온 전 세계 의료 시스템 중 이런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이 도시가 제 손녀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유럽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느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잠든 뒤 저는 병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WHO 동료에게 보낼 메일을 쓰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 의료가 생각보다 낫다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아직 치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메일을 저장만 하고 닫았습니다. 아직 보낼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제가 알던 의학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예감. 그 예감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손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가슴 한쪽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진 회의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전했더니 담당 교수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WHO에서 각국 병원의 회의 시스템을 평가해 왔어요. 유럽 최고 병원들의 케이스 컨퍼런스에도 수십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날 한국 병원의 협진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의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면역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낯선 직함을 단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의료인공지능 연구팀 소속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공학자였죠. 대형 스크린에 소피의 검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22개 항목, 심장 초음파, 폐기능 검사, 신장 조직 검사 결과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 진행한 검사를 한국은 하루 만에 끝낸 겁니다. 담당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소피 양의 다장기 염증은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 패턴과 다릅니다. 심장, 폐, 신장의 염증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각 장기의 염증 지표가 서로 다른 주기로 변동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토론이 시작됐는데 유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 병원에서는 선임 교수가 의견을 내면 후배 의사들이 따르는 구조였어요. 위계 질서가 뚜렷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심장내과 전공의가 손을 들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심장내과 교수가 그 의견을 받아서 또 다른 가설을 내놓았고 감염내과 쪽에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도 상대의 직급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환자를 살릴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전 세계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수평적인 의료 토론은 처음 봤습니다. 토론이 30분쯤 이어졌을 때 인공지능 연구팀의 젊은 공학자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트북을 열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화면에 소피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3D로 구현된 가상의 심장이었어요. 소피의 CT 영상 데이터와 심전도 기록, 혈류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안에 소피의 심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실제 소피의 심박수에 맞춰 가상 심장도 똑같은 리듬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심장을 컴퓨터 안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것도 환자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해서 진짜 심장처럼 작동하게 만든 겁니다. 공학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디컬 트윈 기술입니다. 소피 양의 심장 혈관 구조를 3D로 모델링하고 실시간 생체 데이터를 연동시켜 가상 장기를 구현했습니다. 이 가상 심장 위에서 다양한 치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그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가상심장의 특정 부위가 붉게 변했습니다. 염증이 집중된 영역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이 부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CT 영상만으로는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혈류 데이터와 염증 지표를 3D 모델 위에 겹쳐놓음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담당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심장 좌심실 후벽의 미세혈관에 염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인 심근염과 다릅니다. 혈관염성 다장기 염증 증후군에 가까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혈관염성 다장기 염증 증후군. 유럽 최고 병원이 다발성 장기 염증이라는 모호한 진단에 머물렀던 것을 한국은 이틀 만에 정확한 병명을 특정해낸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정확한 겁니까? 가상 모델로 진단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담당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상 모델은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진단과 치료 결정은 의료진이 합니다. 다만 이 도구가 우리 눈이 놓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술을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이 열어주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태도. 유럽에서는 기술과 의사가 대립하는 구도로 논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한국은 그 둘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공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된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심내혈관 질환 환자의 장기를 가상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해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유럽에서도 개발 중인 기술이지만 대부분 연구실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임상 적용까지 끌어올린 건 한국이 가장 빠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 의료는 유럽의 복제품이라고 비웃던 게 불과 보름 전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유럽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복제는커녕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치료 계획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담당 교수가 가상심장 모델 위에서 여러 가지 치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에 보여줬어요. 약물 A를 투여했을 때 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약물 B와 병합했을 때 염증 반응이 어떤 경로로 감소하는지를 가상 모델 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의학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담당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학은 계속 진화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겠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의료를 산업으로 봤어요. 효율성, 수익성, 성공률 관리,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첨단 기술을 쓰면서도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상심장을 만든 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도 결국은 소피라는 19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저녁에 병실로 돌아오니 소피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기 힘들어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맑았어요. 간호사가 체온을 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수치가 조금 안정됐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컴퓨터 안에서 뛰는 심장을 봤다. 내 손녀의 심장이 가상 공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유럽이 불가능이라 선언한 진단을 한국은 이틀 만에 해냈다. 기술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포기하라고 배운 그 13%를 이 사람들은 뒤집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과 표적 항염증제를 병합 투여하는 방식이었어요. 첫날은 소피의 체온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38도 9분까지 치솟았죠. 약물에 대한 초기 면역 반응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유럽에서 석 달 동안 나빠지기만 하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 체온계 숫자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7도 3분.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정상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담당 교수가 회진을 왔을 때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반응입니다. 염증 수치도 확인해보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CRP 수치가 입원 당시 64에서 19로 떨어졌어요. 나흘 만에 이 정도 감소는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유럽에서는 올라가기만 하던 수치가 한국에서는 극적으로 꺾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은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수술실도 아니고 첨단 장비도 아니에요. 복도에서, 병실에서, 식당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치료 나흘째 아침이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어요. 이 사람이 소피의 체온을 재고 수액을 교체하는 건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담당 간호사가 소피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면서 베개 높이를 살짝 조절했습니다. 그러더니 담요를 덮어주면서 소피의 어깨 쪽을 한번 토닥여줬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적혀 있을 리가 없는 행동이었죠. 그냥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독일 병원에서 간호사는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움직입니다. 체온 확인, 수액 교체, 바이탈 사인 기록. 절차가 끝나면 나갑니다. 환자의 베개 높이를 신경 쓰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건 업무 범위 밖이에요. 그런데 한국 간호사는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다음 날부터 소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소피가 의식이 좀 돌아오면서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됐는데 그때마다 간호사가 단어 하나씩을 알려줬어요. 소피가 처음으로 감사합니다를 따라했을 때 간호사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치료 닷새째부터 소피의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병원식 메뉴를 보여줬더니 죽 종류가 10가지가 넘었습니다. 간호사가 호박죽을 추천해줬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다면서요. 소피가 호박죽을 다 먹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도 한 조각 집어 먹었어요. 표정이 찡그려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운데 맛있다는 뜻이었겠죠. 몇 달 만에 음식을 제대로 먹는 손녀를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복도를 걷는데 다른 병실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사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 병원의 복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조용합니다. 엄숙합니다.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되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병원은 달랐습니다. 벽이 없었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한 공간에서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치료 일주일째 되던 날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병동 자원봉사자인 노부인이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 보온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다면서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한테 미역국을 끓여주는 게 오래된 풍습이라고 설명했어요. 소피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이 독특했던 모양이에요. 노부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소피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환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닌 아무 관계도 없는 봉사자가 남의 나라에서 온 아이에게 집밥을 해다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이 소피를 치료하고 있는 건 약과 기술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호박죽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베개를 고쳐주는 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약물과 함께 소피의 몸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감성 케어, 환자 경험 관리, 멋진 용어들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이름조차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였으니까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평가 점수에 반영되어서도 아니고 그냥 아픈 사람 앞에서 사람이 할 도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치료 열흘째, 소피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스스로 상체를 세운 건 한국에 온 이후 처음이었어요. 간호사가 부축해서 복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지나가던 다른 환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국적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19살 독일 소녀의 작은 걸음에 환호를 보낸 겁니다. 소피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원 이후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그런 웃음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담당 교수가 중간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34%에서 48%로 회복됐고 폐 기능도 정상 범위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신장 수치도 안정세에 들어섰습니다. 열흘 만에 이 정도면 매우 이례적인 회복 속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교수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속도가 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입니까? 담당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약은 분명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덕분에 최적의 약물 조합을 초기에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환자의 회복에는 심리적 안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피 양이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치료의 일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의료를 숫자로만 평가해 온 사람이었거든요. 병원 등급, 의료 효율성 지수, 환자 대비 의사 수, 전부 숫자였어요. 그런데 호박죽 한 그릇의 효능은 어떤 지표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베개를 고쳐주는 손길의 치료 효과는 어떤 논문에도 실리지 않아요. 한국 의료가 강한 이유를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사람의 온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컴퓨터 안에 가상심장이 최적의 약을 찾아주고 간호사의 손이 환자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둘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소피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흘 전 창백하기만 하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의학이 감정을 품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는 나라다. 치료 2주째에 접어들면서 소피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고 식사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간호사들과 한국어로 짧은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WHO 위원으로서의 직업병이랄까요? 시스템을 관찰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복도의 동선 설계, 간호사 스테이션의 배치, 환자 호출 시스템의 응답 속도,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감탄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였어요. 그날 오후 병동 3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더니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과 어울려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자, 아이 환자와 종이접기를 하는 봉사자. 병원이라기보다 마을 커뮤니티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노부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봉사자 조끼를 입고 외국인 환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환자 같았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소통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가 되실까 싶어 말을 걸었더니 뜻밖에도 유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를 구사하더군요. 봉사활동을 오래 하셨나 봅니다. 노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작했으니 벌써 12년째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간호사였는데 돌아가신 은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사람의 온기라고.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은사님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노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970년대에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라고. 파독 간호사 출신이셨죠? 파독 간호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독 간호사를 아십니까? 19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젊은 간호사들을 독일로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 여성이 낯선 나라에서 고된 노동을 감내하며 환자를 돌봤어요. 그 돈이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파독 간호사는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기억이었습니다. 1978년 제네바. 저는 23살이었고 WHO에 막 들어온 초급 연구원이었습니다. 첫 해외 파견지가 서울이었어요. 한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였죠. 석 달간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분이 계셨어요. 간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독일에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에게 한국 간호 시스템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고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차를 내려주셨어요. 저는 23살짜리 외국인 연구원에 불과했는데 그분은 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독일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헤어질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다시 오세요.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1978년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요. 유럽 수준의 의료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병원이 바로 그 약속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노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부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47년 전에 차 한 잔을 내려주시던 그분의 제자가 지금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 제 손녀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다니. 그때 노부인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생전에 가끔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 서울에 온 독일 청년이 있었는데 한국 의료의 미래를 물어봤다고. 그 청년에게 언젠가 다시 오라고 했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청년이 WHO 연구원이었습니까? 노부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 청년이 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7년 전 서울에서 받은 차 한 잔의 온기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정신은 제자들을 통해 살아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지금 이 병원에서 환자의 온기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한 사람의 친절을 개인의 추억으로 묻어두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의료 정신이라는 것이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어요. 매뉴얼로 가르칠 수 없는 것, 평가 지표에 잡히지 않는 것, 하지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라 의료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소피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뭘 그리니?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요.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림 속에는 담당 주치의, 간호사, 미역국을 가져다 준 봉사자, 그리고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병실의 작은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 독일과 한국, 과거와 현재가 만난 풍경이었죠. 그날 밤 저는 파독 간호사 출신 간호학 교수들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어 기사를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어요. 1960년대 독일로 건너간 간호사들, 귀국 후 교수가 된 분들, 평생을 후학 양성에 바친 교육자들, 그 기사들 속에서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독 간호사 출신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다는 철학이었어요. 환자를 숫자로 보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부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병원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었어요. 소피는 유럽에서 케이스 번호였습니다. 13%라는 숫자에 갇힌 환자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소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부인 19살 소녀였어요. 47년 전 그분이 내려주신 차 한 잔. 그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 이 병원의 모든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담당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벨트하임 씨,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피 양은 관의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관해, 의학 용어로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심장 기능은 58%까지 회복됐고 폐와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CRP는 0.8, 정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3%라는 생존율을 선고받았던 아이가 한 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유럽 최고 병원 3곳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려낸 거였어요. 소피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정말 나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또렷하게 말한 거였어요. 저는 대답 대신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며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담당 교수가 조용히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퇴원은 일주일 뒤에 가능합니다. 그동안 회복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게요. 문이 닫히고 병실에 둘만 남자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아이의 눈은 진지했어요. 이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9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꺼낸 꿈이 의사라니. 그것도 한국에서.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상하게 정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화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제네바 본부 번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달간 한 통도 걸지 않았던 번호였어요. 동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한국 의료가 생각보다 낫더라. 그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생각보다 낫다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WHO 국제보건정책국장 하일리히가 받았어요. 마르쿠스? 한 달 만이군. 어디 있나? 서울에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일리히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일리히, 우리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다는 건가? 한국 의료에 대한 평가 전부 다요. 통계 조작이라고 했죠. 아시아 특유의 과장이라고 비웃었죠. 전부 틀렸습니다. 직접 와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일리히가 당혹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WHO 수석위원이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소피의 치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다과 협진 시스템, 그리고 기술 너머에 있는 인간적 돌봄까지 10분 넘게 이야기했어요. 하일리히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네.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와서 보셔야 합니다. 숫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달간 기록해둔 메모, 검사 수치, 치료 과정, 관찰 내용을 정리해서 공식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재평가 권고안. 보고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AI 기반 정밀 의료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둘째, 한국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은 유럽의 순차적 진료 방식보다 효율성과 정확성에서 앞선다. 셋째,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 보고서를 WHO 본부에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어요. 유럽 보수파 위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시아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하라니 유럽 의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건 한 달 전에 저였어요. 소피가 살아 돌아온 지금 제가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2주 뒤 제네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의료 포럼에서 한국 의료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한국 측 의료진과 공동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라는 거였죠. 저는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제네바에서 함께 발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소피 양의 사례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포럼 당일 제네바 컨벤션 센터 대강당이었습니다. 42개국에서 온 보건 관계자 800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까지 제 동료였고 함께 한국 의료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벨트하임입니다. WHO 국제보건정책 수석위원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유럽 최고 병원 3곳이 13%라고 선고하며 포기한 환자를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치시켰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적 돌봄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요. 스크린에 소피의 사진이 떴습니다. 입원 당시의 창백한 얼굴과 퇴원날의 환한 웃음. 극적인 대비에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담당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 치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진단, 다학제 협진, 환자 중심 케어 시스템. 그가 발표를 마치자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보수적인 유럽 의료계가 동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독일 대표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벨트하임 위원, 한 가지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성급하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반발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의 중증 환자 치료 성공률, 의료 접근성 지수, 환자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유럽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회의실에서 통계 조작이라고 비웃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손녀가 살아 돌아온 지금 숫자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로 증명받았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벨트하임 위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의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둘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와 제가 나란히 서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한국, 서양과 동양의 의사가 같은 무대에 선 장면.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포럼이 끝난 뒤 담당 교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담당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긴장했죠. 하지만 소피 양 생각을 하니까 담대해지더군요. 우리가 한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숫자에만 갇혀서 진짜 의료가 뭔지를 잊고 있던 우리 쪽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방에서 소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서울병원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있는 손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환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발표 잘하셨어요. 인터넷으로 봤어요. 봤구나. 할아버지가 무대에서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 보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한 달 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가 할아버지 멋있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태도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한 나라다. 이 보고서가 WHO의 공식 입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첫 발은 내디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손녀를 안고 편도 티켓 2장을 쥐고 내렸던 그날. 지금 같은 공항인데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벨트하임 한국국제의료협력재단 출범식 참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피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네바 포럼 발표 이후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프랑스, 영국, 캐나다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졌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협력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일회성 관심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 자산과 WHO 네트워크를 동원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자국에서 치료를 포기당한 중증 환자들을 한국 의료진과 연결해주는 것. 첫 해 목표는 30명이었는데 설립 발표만 했을 뿐인데 이미 12개국에서 47건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출범식은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어요. 한국 의료진, 재단 관계자, 각국 보건당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1년 전 이 병원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1년 전 저는 이 병원에 절망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한국이 제 손녀에게 준 것은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눈을 준 겁니다. 의료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요. 담당 교수도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1년 사이에 그는 국제의료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됐어요.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담당 교수의 말은 짧았지만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저는 소피를 만나러 갔어요. 1년 전 병실이 있던 층을 지나 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소피는 한국의과대학 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독일 대학을 자퇴하고 한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카페에서 만난 손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은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고 한국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창해져 있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해부학 시험 봤어요. 소피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의대 공부가 재밌다는 20살. 1년 전 체온계 숫자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후회 없어.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저를 살린 나라에서 의사가 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니까요. 저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병실 유리창 너머로 봤던 그 창백한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소피를 만나고 나서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서울 야경을 봤었죠. 한강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담당 교수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소피 양 잘 지내고 있죠? 한국어가 저보다 나을 정도입니다.
담당 교수가 웃었어요.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확신합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7년 전 23살에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파독 간호사 출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언젠가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 다시 오라고. 4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예언은 맞았어요. 아니, 예언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현실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게 여겼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는 곳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 아닐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에도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